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흔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들 하죠.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자란 열매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본인 탓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 탓만 하다가 인생이 쫄딱 망하고 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요. 저희 집은 설비 일을 하셨던 아버지와 직장을 다니셨던 어머니, 저, 그리고 두 여동생, 이렇게 5식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가 태어나고부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실 정도로 부지런하셨어요. 진짜 허투루 돈을 써보신 적 없이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버셨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쯤엔 모아두신 돈으로 아파트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너무 기뻐하셨어요. 선영아, 이제부턴 네 방에서 공부하면 돼. 엄마가 네 방 따로 만들어줄게. 거기서 공부하고 앞으로는 동생들이랑 같이 한 방 안 써도 된다. 진짜요, 엄마? 나 이제 내 방 생기는 거야? 와, 너무 좋아. 그렇게 좋니? 선영아, 이제 중학교도 가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한다.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선영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엄마. 내가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들이랑도 안 싸울게. 그전까진 방 2칸짜리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잤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 방이 생긴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 뒤부턴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생활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설비 작업을 하시다 판넬에 그만 다리가 깔려 크게 다치시고 말았거든요. 그때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버진 정말 오랜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겨우 수술을 받고서 깨어난 아버진 큰 충격을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접합했지만 이게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때 당시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랜 입원 끝에 퇴원을 하시고서도 아버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내내 누워 계시며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묵묵히 일을 하셨고요. 다니고 있던 직장도 아버지 간병으로 그만두신 후엔 아침 저녁으로 청소일을 다니시고 주말엔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시며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옆에 앉아 술이라도 한 잔 따라 드릴 걸. 그때 제가 얼마나 못나고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땐 전 참 너무나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고등학교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크게 어머니와 다투고서 집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갔지만 집엔 들어가지 않았죠. 그땐 진짜 당장이라도 혼자서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당장 수중에 돈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들 집에 전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실 테고 엄청 혼이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집안이 너무나 고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침 둘째 여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절 발견하고선 한숨을 크게 푹 쉬더니 절 향해 쏘아보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와, 오빠 드디어 왔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왜? 아예 나가서 살지 그래? 왜 왔어? 집 분위긴 죄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선. 뭐야,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뭘 어딜 가? 아빠 요즘 일하셔. 몸 아직 안 좋다고 했는데 오빠 그 등살에 아빠 눈치 보여서 집에나 있겠어? 어떻게 아들이라는 게
아빠 생각을 그렇게 안 하냐? 아빠, 오빠 등록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요즘 맨날 일하러 나가셔. 그 발로 뭘 어쩌겠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안 들으신대. 뭐?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나가? 이제야 걱정돼? 오빠 맨날 아빠 술만 마신다고 내내 뭐라 그랬잖아. 그래 놓고서 막상 일하러 나가니까 걱정돼? 오빠, 오빠만 힘든 거 아니야. 아빠도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다쳐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 근데 왜 오빠가 뭐라 그래? 엄마도 꾹꾹 참고 있는 걸 왜 오빠가 뭐라 그러냐고. 오빠가 그래 놓고선 집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한숨을 쉬며 방에 들어가 버리는 둘째 여동생을 보면서 전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딱 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고생하는 어머니만 생각했을 뿐 아버지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 또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었는데 한순간에 다치면서 모든 게 멈춰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드셨겠어요. 그걸 전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저 철없이 아버지 탓만 했던 거였고요. 그때 참 많이 죄송스럽고 눈물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아버진 재활도 열심히 받으시고 일도 조금씩 시작하시면서 다시 설비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고서 한번 아버지랑 이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진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모질게 말하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막 고집 부리고 집도 나가서 많이 속상하셨죠? 이제야 말하지만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다, 선영아. 이 애비가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겠냐. 늘 술만 퍼마시고 있는 애비가 좋을 리가 없지. 그래도 네 덕에 일찍 정신 차려서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거다. 아버지가 너한테 참 고맙다. 저 그때 밉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내 툴툴대기만 했잖아요. 자식이 미울 리가 어디 있겠니? 아버지 발 그렇게 되고 나서 주변에서 누구 하나 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동안 그렇게 주변 사람들 잘 챙긴다고 했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꼬꾸라지고 나니까 날 챙겨주질 않더라고. 네 엄마랑 너희들만 내 곁에 남아있었는데 그땐 그저 내 아픈 것만 보였어. 아버지가 미안했다. 또 고맙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아버진 지금도 여전히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런 다리 상태에서도 한 번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내내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덕분에 저와 여동생들은 잘 자라 대학을 나올 수 있었고 전 중견기업에 입사하고 여동생들도 탄탄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가족이 참 제일 소중하고 귀중한 거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그 여자친구는 미용실에 다니고 있었고 정말 밝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곁에 있으면 저까지 행복한 기분이 들 정도로 참 착하고 밝았어요. 그런 여자친구와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처음 여자친구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인상도 너무 좋으셨지만 누구보다 절 예뻐해 주셨습니다. 딱 처음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우리가 부족하게 살다 보니 우리 딸이 많이 힘들게 컸어. 내가 자네한테 부탁할 건 하나밖에 없네. 우리 딸 그냥 이렇게 웃게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잘 부탁드려요. 주영이 제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자네만 믿네. 딱 봐도 자넨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네.
그때 제 등을 토닥이면서 응원해주는 여자친구 어머님의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도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첫 만남이지만 여자친구 부모님께 너무 살뜰하게 잘했거든요. 그렇게 수월하게 양가 허락을 받고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장인이었어요. 예비 장인에 대해선 사실 예비 아내를 통해 얘기를 들었던 게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예비 장모 때문에 자식들도 겨우 얼굴만 보고 살 정도였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상견례 땐 처음엔 별말 없이 묵묵히 밥만 드시더라고요. 전날부터 예비 아내와 장모님이 엄청 단도리를 해서 그랬는지 초반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랑 한 잔 두 잔 드시던 예비 장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말실수를 하고 말았죠. 아이 원래 딸내미 시집 보낼 때 남자 쪽에서 지참금 가지고 온다던데 뭐 요즘은 그런 거 없답니까? 예전엔 돈 한 푼 안 줘주면 딸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거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옛날 소리를 하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에이, 취하긴 내가 무슨 취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이런 건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어른들 하는 말에 넌 끼어들지나 말어. 아니, 사돈, 안 그렇습니까? 지참금이야, 기본으로 가지고 와야지요. 근데 한 푼도 안 준비하시니 저 좀 서운합니다. 당신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딸 결혼 망칠 일 있어?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돈께서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이만 자리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 결혼 준비 애들이 이제 차차 알아서 하는 걸로 하지요. 사실 그날 저나 저희 부모님 모두 너무 당황스럽고 사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자식 상견례 날 저렇게 술을 과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바로 예비 장모께서 직접 사과 인사를 전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장이만 아니면 예비 장모부터 예비 아내까지 모두 다 괜찮았기 때문에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죠. 전 그때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게 지금 와서 이렇게 후회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저 아내와 장모만 보고서 전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나마 결혼식 땐 장인께서 술 한 잔을 안 드시고 무사히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양가 축복 속에 저흰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처가댁엔 장인 장모와 아내 남동생인 처남이 있었는데 처남은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처가댁은 저희 본가 옆 지역이었고 저희 본가 있는 지역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다음에 아들을 낳고 2년 후엔 딸까지 낳게 됐습니다. 자식까지 낳고 나니 진짜 가장으로서의 정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정말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다 둘째 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바로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보, 나 사실 지금 다니는 미용실 그만두고 내 샵을 차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무리겠지? 솔직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월급은 그 정도 챙겨주지도 않고 애들 때문에 쉬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말이야.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번부터 당신 미용실 차리고 싶어 했잖아. 지금 좀 빠듯하긴 하지만 대출 받고 그러면 작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애들 때문에 자꾸 일 빠지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한 거 보고서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진짜?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당신뿐이라니까. 고마워, 여보. 안 그래도 여기 동네에 저기 미용실 하나 내놓으려고 한다더라고.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고마워, 여보. 그렇게 결혼 5년 차의 아내는
미용실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엄청 거창하고 큰 미용실은 아니었지만 마음 편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도 그때쯤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계속하고 있었고 아내의 미용실에도 오픈으로 쭉 손님들이 늘어나 정말 잘 되고 있었죠. 모든 게 정말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은 늘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인생을 찾아오는 게 맞는 말이더군요. 어느 날부턴가 집에 온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이다가도 이내 꾹 참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인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퇴근하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친정에 좀 가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바로 차를 타고서 처가댁으로 향했고 아내는 택시를 타고서 처가댁으로 왔어요. 그리고서 딱 처가댁 문을 여는데 세상에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진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TV는 엎어져서 깨져 있고 온갖 물건들이 다 난장판으로 내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엔 허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라 서둘러 들어가 장모님을 먼저 살폈어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유, 자네도 왔나? 이게 다 자네 장인이 그런 거야. 도둑이면 내가 신고라도 하지. 내가 어디다 신고도 못하고. 아휴. 네? 장인어른이요? 아니, 대체 집안을 왜 이 꼴로 만든 건데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나가셨냐고요? 아휴, 모르겠어. 뭐 친구들 모임한다고 돈 달라 그러더니만 내가 못 준다 그러니까 아주 이 난리를 피우고 나가버렸네. 아휴, 내 팔자야. 자네한테 이런 꼴 안 보이려고 했는데 미안하네. 나중에 아내가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 장인이 계속해서 장모한테 돈을 달라고 엄청 요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나마 저희가 결혼하고서 장모님께서 저희한테 피해가 갈까봐 식당에서 일한 돈을 거의 대부분 장인에게 주고 달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몇 년을 그렇게 장모님 혼자 내내 일을 하며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이젠 한계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힘들어하셨고 아내한테 결국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고서야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서 전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장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다 가지고 가선 흥청망청 써버리고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더라고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아가는 판국에 이렇게 매번 한 명이 돈을 무자비로 써버리고 마니 장모님 속도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모님을 더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장모님 생신 때도 전 몰래 장모님께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이거요. 이거 얼른 주머니에 넣으세요. 이거 꼭 장모님만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 뭐 생활비로 쓰시지도 마시고요. 장모님 드시고 싶으신 거 사드시고 친구분들 만날 때 커피라도 한 잔 사드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자네,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아까 주영이가 생일 용돈이라고 줬어. 안 줘도 돼. 그건 그거고요. 이건 제가 따로 장모님만 챙겨드리는 거예요. 장모님이랑 저만 아는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꼭 장모님 위해서만 쓰세요. 고맙네. 내가 자네 덕분에 웃어. 자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웃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장모님께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면 장모님은 정말 감동에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장모님께서 또 막 쓰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늘 제가 몰래 드린 용돈은 차곡차곡 챙겨서 저희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시거나 제 생일날 또 용돈으로 쓰라며 몰래 찔러주시곤 했죠. 그런 마음씨 좋은 장모님이 계셨기에 전 엉망인 장인이라도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불행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착하고 좋으신 장모님께서 결국 스트레스 때문이셨는지 저희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식당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선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죠. 장모님과의 갑작스런 이별은 저희 가족들도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내내 눈물을 참지 못했고 지방에 있던 처남도 바로 올라와 장모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장인은 돈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조문을 하러 온 조문객들이 조의금을 넣자마자 장인은 불이 나게 그걸 앞에서 확인하더라고요. 에헤이, 이거 뭐야? 꼴랑 5만 원? 내가 여지껏 한 개월만데 꼴랑 5만 원을 넣었어? 뭐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너 지금 장난해? 니네 집 마누라 가면 내가 5만 원 하면 좋겠냐? 아빠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지. 마누라 가서 슬픈 마당에 지금 내 정신 없을까 봐 이러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내줬는데. 아빠, 진짜 제정신이야?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처남이고 아내고 아무리 장인을 뜯어 말려도 장인은 진짜 돈에 미친 건지 그 조의금 한 푼에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거기다가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면서 자기 마누라가 갔다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장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기에 오신 조문객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 장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사위인 저도 참 정이 떨어졌는데 자식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처남은 장모님의 장례식 이후에 장인과 아이 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장인과 그다지 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장인과 인연을 끊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그러는데 제가 나서서 천륜을 끊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장모께서 남긴 재산들이 좀 있어 한동안은 장인도 별말 없이 조용히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된 도리라고 해도 명절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볼 뿐 자주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장모님이 떠나고 한 1년은 아내도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늘 때 되면 장모님께서 직접 담궈 보내주시던 김치며 파김치며 온갖 장아찌들도 뚝 끊겼고 거기다가 장모님께서 보쌈김치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가댁에 가면 보쌈김치에 수육해서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진짜 장모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모님이 그리운데 아내는 오죽했겠어요? 처음엔 너무 우울해하고 슬퍼해서 아내 기분 전환을 해주려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과 가는 여행도 많이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도 만들어서 자주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 쉬는 날이면 오로지 아내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기도 했죠. 이렇게 노력을 하니 아내의 우울함도 금세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이 떠나고 3년쯤 지났을까 아내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들 학교 알림이 아내 핸드폰으로 가다 보니 확인할 게 있어 제가 아내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핸드폰이 잠겨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야?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해놨어? 이거 안 열리는데? 비밀번호 뭐야? 애들 학교 준비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아, 그거 그냥 내가 확인할 테니까 둬. 당신은 출근 준비해. 내가 하면 돼. 당신 바쁘잖아. 내가 할게. 뭔데? 비밀번호만 알려줘. 애들 내가 출근하면서 학교 데려다 줄 테니까. 아니, 괜찮다니까. 내가 확인한다니까. 당신의 출근 준비나 하라고. 그러더니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을 휙 하고 가지고 가는데 그런 아내를 보면서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지금껏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본 적도 없었던 아내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그 바쁜 아침에 애들 학교 갈 준비를 제가 해주겠다는데 비밀번호만 말해주면 될 걸 그것도 말도 안 하고 화만 낸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 갑자기 쇼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반차를 내 일찍 집에 갔는데 집 앞에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집안에 하나하나 들이다보니 다 아내가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여보, 이거 다 뭐야? 아니, 쇼핑을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다 옷이야? 아니, 옷만 있는 거 아니고 속옷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해서 산 거야, 필요해서. 아니, 평상시에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왜 그걸 물어? 내가 다 필요해서 샀겠지, 뭐 쓸데없는 거 샀을까 봐?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집 앞에 엄청 많이 왔길래 물어보는 거지. 뭐 샀는데? 나도 보여줘. 뭐 당신한테 보여주면 뭐 알기나 하고? 내가 알아서 다 샀어. 비싼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자꾸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뭔가 느낌이 깨림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명절이나 생신 빼곤 딱히 연락도 안 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장인이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 하자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한테도 따로 연락이 오질 않았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자마자 회사 근처에서 장인어른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장인 손에 이런저런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딱 보니 자동차 팜플렛이었어요. 어?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자동차 사시려고요? 아유, 아니야. 내 친구가 이번에 차 하나 뽑는다길래 나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가봤는데 역시나 차가 좋긴 좋더라고. 내 나이 더 먹기 전에 저런 차 한번 끌어나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버님 지금 타시는 차도 오래된 건 아니시잖아요. 그치. 그렇지만 뭐 내 차에 얼마 안 하는 싼 거니까 말이야. 자네도 이거 좀 봐봐. 자네, 쟤네 땡땡 알지? 이게 진짜 참 좋더라고. 뽀대도 나고. 내 친구는 글쎄 이거 사이가 사줬대.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 전 장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장인은 솔직히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이고 보험금으로 지금껏 마음대로 살았었거든요.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사고 안 치고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았었는데 역시나 여전히 철이 없으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장인이 저한테 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제 생일도 다가오지 않나. 내가 앞으로 운전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앞으로 남은 인생 그다지 많지도 않을 거고 멀쩡히 운전하고 다닐 데가 얼마나 있겠냐고. 이게 다 남으면 자네 거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네가 나 이 차 하나 좀 뽑아주면 어떻겠나. 네? 이 차를 해달라고요? 그래. 아이 솔직히 말해서 자네 지금까지 나 혼자 산다고 와서 돌봐주기로 했어. 생활비 주기로 했어. 나중에 자네 부모 늙어서 일 못할 때면 우리 딸 데려다가 살림시킬 거 아닌가. 근데 자네 나한테 그런 거 하나 안 해봤으니 이제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내 친구 사이도 사줬다는데 자네라고 못 해줄 거 없지. 이거나 생일 선물로 좀 해줘.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8천만 원짜리 그 비싼 차를 저에게 뻔뻔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위한테 그 비싼 걸 생일 선물로 해달라고 한답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장인에게 전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아이,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뭐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이제 크고 있는데 거기까진 좀 힘듭니다. 다른 거 생신 선물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니 갑자기 장인이 제 속을 긁으려고 했던 건지 의미심장한 말을 툭 하고 던지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배포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 에휴, 그러니까 나 아주 그냥 저렇게 유두리가 없으니 내 딸이 한눈 안 팔고 배겨? 네? 아버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내 딸이 한눈 팔 수 있다. 이런 거지 뭐. 암튼 자네 마음 잘 알았네. 나 여기 근처에 친구 또 만나러 갈 거니까 자네 그럼 다음에 봅세. 그러더니 장인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던 말도 제대로 끝마치지도 않고 후다닥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장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안 그래도 아내의 행동도 이상했는데 장인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전 그날 저녁 아내에게 잠깐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서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은 갑자기 찾아온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뭐야. 자네 왜 여기 왔어? 낮엔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더니만 뭐 생각이라도 바뀌었나? 네, 그러려고요. 사드릴게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하시는데 사이된 도리로 그래야죠.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자네 정말인가? 아니 웬일로? 하여튼 간에 자네도 내 나이 돼보면 알겠지만 이 나이에 저 싸구려 차 타고 다니는 거 영 본세 안 나고 별로야.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네, 맞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사이로서 제가 해드려야죠. 대신 장인어른 제가 조건이 좀 있는데요. 그래. 뭔가. 내가 그 조건 들어주지 뭐. 뭔데? 장인은 모든 제 말을 들어줄 것처럼 환한 웃음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전 이런 장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장인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전에도 돈이라면 간이고 쓸기고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장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해주겠다고 하면 뭐든 다 얘기를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장인어른이 아까 전에 하신 말이 있잖아요. 아내가 그렇다는 거. 솔직히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면 저도 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충 아는 걸로 아내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잘 알고서 대화해봐야죠.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아내랑 얘기하고서 잘 풀고 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건 장인어른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섣불리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저도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요. 맞으면 제가 차 사드릴게요. 알고 있었어? 그럼 뭐 내가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네 꼭 약속 지켜야 하네. 자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나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 내 딸이 누굴 좀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뭐 보험가입을 해달라나 뭐라나. 그래서 봤더니만 딸이랑 관계가 좀 심상치 않더라고.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게. 그래서 그놈이 가고 나서 내가 딸을 잘 타일렀네. 가정도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다 큰일 난다고 말이야. 근데 뭐 내 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장인어른도 그럼 그 사람을 보신 거네요. 아유 그럼 보험 가입하려니까 봐야지. 근데 그 자식 뭐 별건 없던데. 거기도 가정이 있다지 아마. 딸도 뭐 크게 깊게 관여할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자네도 걱정하지 말게. 바람이라는 게 스쳐 지나가니 바람이지. 내가 우리 딸 단돌인 잘할 테니까 자넨 걱정 마. 그냥 한 번 화 한 번 내고 쿨하게 넘어가야 남자지. 비싼 자동차에 눈먼 장인은 결국 저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서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그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은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서 차를 받을 생각에 신나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네. 그래, 그럼 언제 사줄 건가? 아, 제가 이제 곧 돈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만 나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 정도에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지. 나도 내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 되겠네. 그거 타고 다니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탑이야, 탑. 그러면서 신나는 장인어른을 뒤로하고서 전 처가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가댁을 나오자마자 전 진짜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아내 얼굴을 딱 보자마자 입 앞까지 딱 말이 바로 확 올라오는데 겨우 속으로 눌러 담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전 바로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미 장인에게서 보험 설계사 정보는 다 받았기 때문에 상간남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지점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죠. 상간남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보험 가입을 그 사람에게 들고 싶다고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상간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그 지점 근처에 마침 갈 일이 있다며 근처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 시간에 맞춰 그 상간남이 딱 카페에 들어왔더라고요. 절 보더니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서 기분 좋게 보험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부녀랑 바람 피우면서 남편 얼굴도 모르고 있다니 그저 재미로 만난 거였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한참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자기만 골똘히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그 상간남이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 저한테 따로 드시고 싶으신 보험이 있으실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보험 설명만 드렸네요.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듣자 하니 다른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보험만 잘 파시는 게 아니라 다른 재주도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 궁금해서 한번 보자고 한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저 소개받으시고 전화 주신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뭐 소개긴 소개죠. 서주영 씨 아시죠? 네, 네? 서주영 씨요? 표정 보니까 맞네. 내 아내랑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당신 맞지? 고개 꼬시는 재주 한번 내가 배워보려고. 아닙니다. 그냥 고객이에요. 저 유부남입니다. 그러니까 유부남이 어디서 겁도 없이 유부녀를 만나? 그것도 고객을. 당신 회사에선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이거 증거 이렇게 내밀어도 내뺄 거야? 그러면서 전 그동안 제가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를 상간남 앞에 던졌습니다. 거기엔 진짜 둘이서 보통 사이가 아닐 만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남아있었어요. 아내 카드 내역, 블랙박스 내역 등등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여기저기 오가면서 잘도 만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그제서야 자포자기했는지 고개를 숙이면서 상간남은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보험 소개를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난 것뿐인데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이 가정 있는 여자를 꼬셔? 그런데 당신 우리 마누라만 만나는 거 아니던데? 저기 이불집 여자도 만나던데 아니야? 거기 남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다 알려도 상관없겠지?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한테만큼은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내 진짜 여린 사람입니다. 정말 여린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다치면 저 못 삽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상간남에게 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좋은 말로 할 때 아내랑 헤어져.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 만나겠습니다.
절대로요. 그렇게 전 상간남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남은 제가 그때 만나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겠나요? 아니죠. 전 그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 바로 아내의 미용실로 향했어요. 그 사이 상간남이 아내에게 다 연락을 한 모양인지 아내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올 게 왔구나는 비장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뭐 여기도 난리 한번 치게?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미 알아버렸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래서 왔어? 이혼이야?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치사하게 남 뒷조사나 하고. 뭐? 치사? 당신 지금 나한테 그딴 소리 짓거릴 때야? 무릎 꿇고 내내 사과하고 애원해도 안 받아줄 판국에 지금 뭐라고? 내가 왜 사과해? 사람 마음 변한 게 어쩌라는 건데. 그럼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하하호호 하면서 살 줄 알았어? 그래, 그 피가 어디 가겠냐?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거 똑같겠지. 너 같은 여잔 애들 엄마 자격도 없고 아내 자격도 없어.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해. 뭐 내가 무서워서 못할 줄 알고? 나 당신 없이도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나 좋다는 남자도 있는데 내가 뭐 혼자 못 살까 봐? 나야말로 땡큐야, 땡큐. 애들까지 데려가주면 땡큐지. 뭐? 개차반 장인 자식들 중 아무도 안 닮아서 다행이다 싶었더니 피가 여기로 갔네. 야, 정신 차려. 가정을 버린 여자가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나야말로 너한테 완전 땡큐다. 이제라도 본색 보여준 거 아주 그냥 감사해 미치겠다고. 내가 너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너 같은 여자 내 인생에서 빠져주는 게 땡큐니까 앞으로 우리 가족 눈앞에 뛸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전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뭐 자기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 미용실도 잘 되니 이혼쯤이야 별거 아닐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아내의 당당한 태도는 하루도 채 가지 못했어요. 상간남의 외도 사실은 그 본처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상간남 아내가 일하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외도 사진을 다 제가 전달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간남 아내는 상간남이 말하던 대로 여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그날 바로 아내 미용실로 달려가 싹 다 엎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지역에서 얼마나 발이 넓은 사람이었는지 이틀도 못 가 아내 미용실은 상가녀 미용실로 입소문이 싹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가 소도시라 진짜 소문이 빨리 퍼지는데 다른 소문도 아니고 불륜 소문이니 아내 미용실은 더 이상 운영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장인은 아주 뻔뻔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처음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자네, 내 자네 언제 나오나? 여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딸이랑은 잘 풀었어? 동네방네 아주 난리던데. 에휴, 하여간 동네가 좁아서 원. 지금 차 소리가 나오세요? 딸 자식 저따구로 망하게 생겼는데 정말 하늘에 계신 장모님이 피눈물을 흘리시겠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 같은 사람이 딸이라는 게 얼마나 원통하실지. 아내 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사이까지 피 빨아먹으려고 하세요? 이거 원 모기도 아니고. 뭐야? 그럼 자네 왜 나한테 차 사준다고 했나? 그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아내 불륜 사실 다 알게 됐거든요. 그거 하나는 참 감사하네요. 뭐야? 지금 날 이용해 먹었다는 거야? 네,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돈에 눈 멀어 자식 배신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위로서 충고드린 겁니다. 그리고선 전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의 전화가 왔지만 전 차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결국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던 와중에 본인의 처지가 그때서야 딱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미용실 다 접어야 할 판이야. 아침마다 사람들이 던진 계란 치우느라고 바빠. 쪽진도 어찌나 많이 붙여놓던지 상가녀 미용실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이제 더 이상 미용실도 못하게 생겼다고. 나 어떡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렇게 혼자서도 잘 산다고 떵떵거리던 사람 어디 가고? 사람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다야? 근데 이걸 어쩌냐? 난 너랑 다시 살 생각이 없는데 뒤통수 쳐놓고서 내가 다시 받아줄 줄 알았어? 여보,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잘할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잘 살게. 정말 미안해 여보. 이미 다 끝났어. 바람핀 사람이 언제 또 필 줄 알고 내가 용서를 하냐? 기회는 없어. 지금 이 상황 당신이 다 만든 거잖아. 누구 탓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 탓하면서 평생 자책하면서 살아.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소송도 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상간남도 결국엔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남과 전 아내가 서로 합쳤냐고요? 아니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않았답니다. 짝이 있을 때야 뭐라도 잘나 보이고 좋아 보였겠지만 버림받은 이후엔 뭐가 잘나지 않았다는 게 여실없이 드러났을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기에만 커 보일 뿐 실속은 없는 거라는 걸 다 끝나고 나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는 미용실을 폐업하고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혼자 외롭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아마 양육비 주려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들 볼 면목도 없겠죠. 장인은 결국 자기 아들 딸한테도 버림받고 지금은 정말 힘들게 혼자서 처량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뭐 이 모든 게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도 다시 본가로 들어가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정말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셨지만 지금은 저희 애들과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애들도 이젠 중학생이 되어서 스스로 하는 일도 많고 의젓해졌답니다. 엄마 없이도 너무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이죠. 배신의 대가는 늘 참혹하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던 사건이에요. 살면서 늘 의리와 신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갖고 있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디 남들을 배신했던 이 사람들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늘 주변 사람들과의 신의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저희 애들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